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새롭게 시작되는 파일럿 프로그램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갑자기 화면에 꽉 차게 웬 아저씨들 넷이 나와서 저러고 있나? 아? 저는 빼주십시오. 아주 젊다고 쟤는 빠지려고 그래요. 네, 제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 사실 이제 우리 부동산이 대한민국 굉장히 요즘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네. 부동산 얘기하면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 많고, 이른바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서민들한테도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올바르게 정의된 내용도 아니고요.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상식을 바로 전달해 주고 있는 방송들도 없고 해서 송작가 TV가 야심차게 기획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정보와 그리고 민주진영 또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호도되고 있는 부동산의 정책들이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는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32년째 땅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직 소개는 안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자가주택을 좀 갖고 계신지? 무주택자입니다. 여기 물어볼 필요 없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저는 아주 50년 가까이 무주택자로 살다가 최근에 애기 엄마의 결단으로 그 청약 아직 못 청약이 그거에 받았잖아. 말았습니다. 됐습니다. 역시. 민생경제 살리기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애기 엄마가 1가구 1주택을 가지겠다는 그 정당한 열망. 자기소개도 길어. 그만해. 그러니까 그것은 보장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반대했는데. 네, 우리 안전걸 소장의 쓸데없는 자랑질은 카트하기로 하고요. 자랑이 아니라 네. 부끄럽습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진짜 공인받은, 왜냐면 송 작가 얘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사짜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른바 레떼르가 있으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오늘 그 소개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우측에 계신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입니다. 생활경제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생활경제라고 하면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보통 연구소라고 하면 뭐 거시경제 연구하고 뭐 GDP 얘기하고 뭐 이런 연구소들 떠올리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생활 경제에서 방점이 찍히는 건 생활에 찍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다가 정부 가령 부동산 대책 같은 게 나와요. 그럼 우리랑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나랑 어떤 관계가 있지 하고 관심을 처음에 갖잖아요. 그러다가 그 생활인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관심 갖다가 일하느라 바빠서 그걸 놓쳐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이 그거를 4번, 5번, 6번 끝까지 생각해서 이게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지라는 결론을 도출해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앞에 있는 책처럼 책을 써서 여러분들께 쉽게 전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부동산을 위해서 모였으니까 네. 앞으로 주력해서 전해주실 정보의 방향성, 전문 분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활 경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피부에 와닿는 말씀들을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쉬운 예로 좀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좀 주류 부동산 담론이 다루지 않는 결들이 있어요. 가령 아파트 얘기 그렇게 하는데 근데 아파트 아닌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우리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긁어보니까 아파트 시세는 강남, 강북 전국을 중개해주면서 네. 개인주택 시세는 알려주는 걸 못 봤어. 네. 그러네. 틈새가 있네요. 네, 저는 그런 이야기들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치가 매우 커지고 있고요. 다음은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태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아마 헨리 조지라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못 들었어요. 네, 못 네. 들었습니까? 네.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독학으로 경제학자가 된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19세기 후반, 중후반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람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굉장히 강하게 긍정한 사람이에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효율적이고 자원 배분도 잘하고 굉장히 생산성 증진에도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을 했는데 근데 자기가 보니까 불평등
그다음에 이제 양극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뭘까? 막 이 사람이 찾은 거죠. 근데 어디서 찾았냐면 땅에서 찾은 거예요. 결국 토지가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쉽게 말하자면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임금으로 대가를 받죠. 자본가들은 저기가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돈으로 돈을 벌었죠. 맞습니다. 네. 근데 헨리 조지가 보기에 땅을 갖고 있는 지주들, 이 사람들은 생산에 아무 기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땅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노동자와 자본가가 가져가야 할 몫을 뺏어간다라고 본 거죠. 요게 약간 사회주의적이거나 사회주의랑 그런 거 아니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굉장히 정의롭고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여하는데 상응하는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의롭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의 토지 사유제, 그걸 통한 어떤 이제 그 불로소득의 사유화, 이거는 정의롭지 않고 자원배분 굉장히 왜곡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시피 사실은 저는 이제 최근에 들은 생각인 그런 건데,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게 남과 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 대한민국도 완전히 분단 상태입니다. 심리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동산이 강남에 있는지 강북에 있는지 지방에 있는지, 그렇죠? 강남도 막 그냥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압구정에 있느냐 또 뭐 수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사실 심리적으로 분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연구소는 그래서 아주 정의롭고 효율적인 그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역시 이제 부동산이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예. 그리고 제 옆에 앉아 계신 너무나 익숙한 우리 안진걸 소장 나와 있는데 왜 나왔어요? 네,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주 목요일 우리 송 작가님하고 방송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만 나오다 보니까 한 번 더 나오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목요일도 올 50분씩 때마다 시달리는 응원을 해주시죠, 선물도 주시죠, 기분 좋게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송 작가님께서 특히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정말 좋은 취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펼쳤는데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만족스럽게 못해드린 면도 있어서 많은 비판과 수세적인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팩트체크도 해봐야 되고, 정말 가짜뉴스, 왜곡된 뉴스, 특히 부동산 투기 세력과 다주택자들을 비호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만 계속 언론 보도를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국민의힘이나 조중동, 그다음에 일부 경제신문 때문에 우리 국민들, 심지어는 진보개혁진영의 지지자들마저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많고, 심지어는 좋은 내용인데도 자신 없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눅들어 계세요. 그러지 말자라는 이 방송 취지 너무 동감해서 제가 처음에 그래도 이렇게 세팅할 때 한두 번 좀 도움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빠지더라도, 왜냐하면 4명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네, 안 만해. 그런가요? 마시고. 하도 오는데. 네. 아니, 근데 작가님, 헨리 조지를 모른다는 건 좀 일부러 모른다고 한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추미애 대표가 페이스북이랑 공적 공간에서 헨리 조지의 이념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에 펼쳐야 된다. 법무장관 시절에서 굉장히 그때 헨리 조지가 이제 회자된 적이 있었어요. 난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 네. 아무튼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현재는 다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내용이라든지 그 실제적인 효과, 그리고 야당이나 지금 수국 이득권 세력들이 얘기하는 가짜 정보 팩트 체크 같은 것들을 이제 시리즈로 쭉 해 나갈 건데, 저는 이제 오늘은 시작이고 너무 딱딱한 얘기,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땅이 없어서 잘 몰랐던, 사실 내가 30년 전만 해도 4만 평이 아니 14만 평 있었어. 밭과 뭐 이거 다 합쳐가지고. 오, 14만 평. 그게 다 지금 없어지고 없지만 한때 대주주였던 내가 이 땅에 대한 이 현실적인 궁금함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오늘은 첫 회니까 부동산 상식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 한번 던져보면서 이분들이 얘기해 주는 걸 들어보시면, 앞으로 이 방송이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라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작가님, 그 전에 이분들의 전문성을 제가 증빙해드려야 되잖아요. 미리 해주는 거예요? 이미 이제, 왜냐하면 아까 구봉기 소장님도 부동산 딜레마, 집값의 딜레마라고 하는 최근에 화제의 신간을 냈는데, 그 전에도 보면
금융경제에 대한 책도 내셨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책인가요? 저 지금 10번째 책입니다. 아, 10번째 책. 이 전문성이, 이게 책을 쓴다는 건, 예. 1년에 한 권씩 내면은 책을 10권이 쓴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딱 한 권 냈는데요. 책 내보니까 진짜 책 여러 권 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사기꾼 말고는 대부분은 일정한 전문성이 증명된 거라고 보시면 사실 됩니다. 저도 7년 전에 한 권 내고는 방송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때 작가님 책낼 책은 팀이 중국 없었어요. 관련 책 아니었나요? 그렇죠.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 예, 네. 작가님, 우리 송 작가님은 아주 유명한 중국 그리고 중국 경제 전문가십니다. 그다음에 이태경 부소장님은 예전에 한겨레 신문에서도 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그때도 한겨레 신문뿐만 아니라 토지자유연구소, 그다음에 우리 토지, 주택, 부동산 정의로운 활동을 엄청 하신 분이에요. 유명한 분인데. 책도 본인 책도 있는데 이거 토지자유연구소의 예.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 체제론. 최근에 나온 예, 최근에 나온 책. 마음에 드네요. 책 제목이. 간단하게 소개 한번 주문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간단하게 책 소개만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저희 연구소의 이제 소장님이신 남기업 소장님이 쓰신 책이고요. 개마고원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출간이 된 책입니다. 아. 정말 이제 따끈따끈한 신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목 보시면 굉장히 사실 거창하고 좀 딱딱하게 보이실 텐데, 왜냐하면 제가 불로소득을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대한민국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프레임이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일종의 불로소득, 이게 기생하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이게. 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역시 이제 부동산이죠. 뭐 물론 이제 불로소득이 여러 군데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어떤 시스템의 실체라고 할까요? 이거를 이제 직접 대면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해야 할 거냐, 어떻게 넘어갈 거냐, 그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아주 야심차게 저작이고요. 이번 대선을 사실 겨냥해서 낸 책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읽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이런 훌륭한 패널들을 그러니까. 제가 모셨습니다. 네. 저도 책 네. 말씀드릴래요. 네. 하나 했잖아요. 네. 저도 저렇게 제대로. 짧게. 네. 이 책도 대선을 준비해서 나왔어요. 아, 네. 정권 연장을 위해서 네, 만든 책인 거죠. 맞습니다. 일단 정권 네. 연장자들이. 저는 야심차진 않고 벼르고 만든 책이고요. 그 추천사를 여기 지금 저 책을 쓰신 남기업 소장님이 써주셨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안진걸 소장님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쓴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거는 조금 큰 그림, 야심찬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잽. 그러니까 요즘 우리 민주 시민 여러분들이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작아져요, 정말. 어디 막 쥐구멍에 숨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네. 여러분들 방어 논리가 쑥쑥쑥 머리에 들어가실 겁니다. 영업하는 방식이 아주 극단적이네. 이게 우리가 반을 갈라놨지만 이쪽이 약간 사자 느낌이 나는 반면에 여기는 아주 그냥 현실적인 느낌이 나고 정말 있어요. 정통. 네. 자, 그럼 기대감을 갖고 공통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재 부동산 가격의 수준, 그리고 매년 이게 평균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승률, 이거 세계적인 추세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먼저 이태경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송작가 TV로부터 이제 섭외 요청을 받고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급하게 뽑아봤고요. 예, 그래서 이건 OECD 통계. OECD. 예, 아, 역시. 대한민국 뭐 엄청 좋아하죠. 그 출신들은 언론인이. OECD나 이제 IMF 통계를 참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2019년까지 나왔어요, 통계가. 네. 그랬는데 이제 이걸 보면은 GDP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GDP와 땅값, 그리고 GDP와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면 건물까지 포함한 거겠죠? 그러니까 국민 소득하고 부동산의 가치 비교를 해본 거네요. 가격 비교를 한 거죠. 가격 비교를 해본 거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부동산 값 전부 다 합쳐보니까 GDP, 1년 총생산이죠. 그거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나오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2019년 현재 네. 부동산하고 이제 GDP랑 비교해 보면은 7.36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2019년 그러니까 올해 명목 GDP가 1,900조가 좀 넘거든요. 근데 2019년에도 비슷했습니다. 2020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그렇죠. 심했고, 예, 그래서 1,900조가 넘는데 7.36배거든요. 뭐야 그러면 일경 4천조 원이란 얘기네요. 가까이 그좀 된다는 부동산 얘기죠. 가격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1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생산한 총 가치 그걸 한 푼도 안 써도 7년 동안 모아야 7년 이상 모아야 이제 딱 그 부동산 가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네. 예, 지금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 멈춰도 우리가 7년을 벌어야 온 국민이 땅떼기를 모든 생산을 상인적으로 해야지. 갖고 있다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7년 이상 걸린다라고 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그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비교하면 어때요? 대한민국이 뭐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죠. 높아서 보통 보면은 이제 4배에서 3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보통 GDP 대비해서. 다른 나라들은? 부동산이. 제일 궁금한 게 네. 미국, 일본, 중국이에요. 난 이 세 나라만 비교되면 돼. 예, 지금 보니까 미국은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지금 통계에는 네. 안 나오고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아는 큰 나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예, 호주는 사실은 여기가 땅값이 되게 비싼 데예요. 비싸요? 예, 엄청 비쌉니다. 그렇게 호주가. 땅이 많은데? 예, 엄청 비싼데 호주가 이제 그 GDP와 부동산을 비교해 보니까 5.72배가 나오네요. 근데 여기가 근데 지금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도 그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 캐나다 같은 나라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같은 나라 땅이 무지하게 크죠. 네. 인구는 얼마 안 되고. 근데 여기가 3.95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4.23배. 예, 영국이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엄청 비싸다는 데 아닙니까? 근데도 이제 우리가 영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사실 우리가 영국이랑 바로미터를 재기가 좋은 게 네. 면적이나 인구수가 제일 비슷해요. 예. 그리고 산업 형태도 우리도 사실 섬이잖아. 북이 잘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업 형태도 비슷하거든요. 네. 영국보다도 우리가 7배고 영국이 4.5배니까. 예, 4.23배네요. 우리나라 땅값이 현재로서도 예. 비싼 건 맞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 가장 이제 비싸다고 했던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이 보통 한 4.78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비싼 거죠. 더 비싼 거야 지금? GDP 대비하여 그렇죠. 일본이 부동산 비싸다고 유명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우리가 비싼 거죠. 일본보다도. 그러니까 그럼 이제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이거 인플레 아니야?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한민국이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부동산 공화국, 그다음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의 선국이란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냥 문학적인 수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때 이제 물론 일본은 최근에 이제 한 30년 가까이 부동산 가격이 그렇죠. 기었죠. 떨어지고 했으니까. 그리고 GDP도 예. 그대로 기었기 때문에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봐야 네. 됩니다. 근데도 일본이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부동산 공화국의 하나의 뭐 간판 같은 나라였거든요. 대표적인 토건 국가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5배가 안 되는 거예요. GDP 대비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 7배 반 정도 되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얼마나 이제 부동산이 그 공화국인지가 뭐 그냥 여실하게 여기서 통계로 드러나네요. 통계로 증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범기 소장님, 네. 생활경제 측면에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독 짧은 기간에 근대화도 사실은 70년대니까 50년밖에 안 됐는데 네. 땅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저 책에 답이 있습니다. 네.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를 하지 못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노리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재테크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로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집을 우선 사놓고 있으면은 어쨌든 오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들어오니까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은 섭외 전화를 받고 OECD를 저도 통계에 들어갔죠. 저도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말랑말랑하게 이제 생활경제 스타일로 말씀을 드리면은 들어가서 저는 처음에 이랬어요. 에? 뭐야? 이랬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다른 나라랑 이렇게 비교를 쫙 한 걸 봤는데 제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네. 다른 나라가?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현재 7배나 높은데도 상승률이 안 높다고? 네, 우리가 체감하는 것만큼 그래프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를 따져보니까 이게 평균으로 들어가잖아요. 평균으로 싼 데가 있고 비싼 데가 그렇죠. 있구나. 맞습니다. 이건 전국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평균의 함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만큼 그 그래프를 제가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똑같이 뭐야? 이렇다고? 라고 분명 반응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을 다루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단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아파트 중심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민사회단체에서 조금 이렇게 타박을 하는 것처럼 사실 통계 관련해서도 통계가 정확하게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평균으로 나눠놨으면 네. 어디 저기 해남 땅끝마을하고 강남하고의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평균이라고 치면 이 부동산이 빨아먹고 있는 어떤 그 부의 가치는 네.
평균으로 볼 게 아니라 서울 중심에 있는 강남 네. 이거는 7배 수준이 아니라 수백 배 수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왜곡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보통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PIR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 예,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1년에 소득으로 1년에 이제 그 물론 이제 소득 분위기가 다 다르겠죠. 많이 버는 사람 분이 계실 거고 소득이 적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근데 하여튼 그 소득 그 기준으로 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을 모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구하는 값이 PIR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물론 이건 KB 통계이긴 합니다. 네. 보통 KB 통계가 한국 감정원보다는 좀 높게 잡히죠. 네, 높게 잡히는데 KB 통계를 보면은 최근에 나온 통계인데요. 이걸 보니까 3분위 가구, 그러니까 딱 중위 소득이에요. 네. 중위 소득이 그러니까 중간 정도 버는 분들이 서울에서 서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3분위, 그러니까 중위 그 가격 아파트 구입하는데 걸리는 게 PIR이 17.8로 나옵니다. 17년? 예, 17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돼요. 숨만 쉬고. 예, 예, 그래야 이제 그걸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중위 가격이 10억이 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 평균의 함정이 있긴 합니다만 서울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GDP의 7배가 아니라 사실은 17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재로서 따져놓고 그렇게 보시면 보면. 됩니다. 예. 집값, 예를 들면 집값이 평균된 거잖아요. 아니, 토지값도 토지값 평균된 전체. 거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유명한 통계 아시죠? 매년 제일 집값 비싼 곳하고, 아니, 땅값 비싼 곳하고 싼 곳 나오잖아요. 제가 전남 하순이 고향인데 수십 년 동안 전남 하순이 가장 집값이 싼 곳이었어요.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은 최근엔 바뀌었는데, 강남으로 바뀌었는데, 얼마 전까지는 종로. 명동이었잖아요. 네, 명동. 예. 그래서 명동이 한 평에 일어갈 때 전남 하순의 시골의 땅은 한 평에 몇십 원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격차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1억 대 몇십 GDP 원이야? 대비, 예, GDP 대비 8, 8배 정도 된다. 우리 부동산 총 가격이 하지만 실제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서울 수도권과 대도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집값의 격차를, 시골 집값의 격차와 땅값 격차를 감안하면 10배가 아니 10배, 12배 정도가 아니라 한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아마 GDP 네. 대비 수십 배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다. 구본길 소장의 전문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 즉각 그런가요? 질문 들어갑니다. 네. 원래 이제 부동산이 도심지가 높다는 얘기는 네. 부동산에 직장을 구하고 거기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인건비를 벌기 위해서 도심에 집을 갖거나 세를 얻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 비싸버리면 인건비를 아무리 벌어도 남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없죠. 이게 집값을 잡아야 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당위가 뭐냐면은요. 지금 일을 해서라는 말씀을 하시는 네. 게 진짜 중요한 키워드인 게요. 이게 노동력을 꺾어버려요. 이게 그렇지. 네. 나도 일하기 싫어.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제가 결혼한 지 2년 차거든요. 2년 차인데 제가 사실은 아내랑 연애를 오래 했어요. 한 8년 앞으로 정도. 1년 조심해. 갑자기 툭 들어오네, 느낌이. 한 8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동네가 같아가지고 우리 이제 저 집으로 아파트를 사자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았었어요. 모았는데 결혼 이제 직전에 시세를 막 볼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 근데 정말로 딱 2달 사이에 3번 하는 사이에 2억 가까이가 오른 거예요. 지금 구로동인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당시 애인이죠. 자기야, 우리가 들어가려는 집 대출을 이제는 최고로 당겨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내가 첫 번째 말이 딱 그거였어요. 아, 일하기 싫어. 왜 그러냐면 아내가 10년 넘게 모은 돈 이상이 2달 사이에 오른 거예요. 집값은 폭 잡아요. 10년 저축이 두 달 날아가버린다. 부동산 열풍에 날아갔다는 거지. 지금 이게 꼭 비단 부동산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습인데 지금 사실은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저도 데이터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었던 게 부동산 가격만 세계적으로 오른 게 아니고 다 올랐어요. 주식 가격도 오르고 코인 하시는 분도 아실 건데 코인 가격도 올랐죠. 그러니까 다 올랐어요. 쌍끌이가 뭐예요? 뭐 쓰리끌이, 뭐 포끌이에요?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지금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산적 활동을 안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네, 그래서 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한 게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아, 신박하게 잘 지으셨다. 좀 전에 이제 구본기 소장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난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그냥 승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좀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여한 데에 대해서 보상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 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주죠. 이게 사실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혁신입니다. 끊임없이 혁신이 일어나거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혁신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르는 사실은 리스크가 있는데 그건 또 테이크하는 거고. 그게 사실은 이제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기업가 정신이에요. 혁신하려고 하는. 근데 사실 그건 굉장히 리스키하지만, 근데 거기에 따른 보상은 또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예컨대 뭐 애플, 뭐 구글, 페이스북 같은 데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뭐 그게 부동산이 됐든 코인이 됐든 뭐 이렇게 가면 일종의 지대추구죠. 근데 이 지대추구의 가장 큰 문제는 구봉기 소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생산적 경제 활동이거든요. 그렇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가치가 그냥 이전되는 것뿐이거든요. 이게 코인에 한번 맛이 가더니 네. 대출해서 코인 사업을 하고 거기서 얻은 수익 가지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외제차를 렌트해서 타더라고. 네. 예. 근데 이게 4분의 1 토막이 나니까 애가 폐인이 되더라니까. 근데 요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면서 일종의 사실 경제 활동에 제일 중요한 건 노동인데 맞아요. 생산 활동인데 이 자체를 없앤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진짜 멍청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부동산은 오르기만 하고 내리질 않을까요? 그 대한민국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가격이 빠진 적이 그러니까 70년 이후에요. 70년 이후. IMF 때 한번. 예, 그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IMF 한 번. 때? 예, 그때 이제 굉장히 유의미하게 땅값도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뭐 강남 불패 자꾸 말하시는데 불패 아니고요. 근 한 20여 년으로만 시계를 좁혀봐도 크게 두 번 빠진 적이 있는데 외환위기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2년, 13년 있었습니다. 나 기억이 안 나는데 2012년. 아, 이 단어 말씀드리면 기억나실까요? 네.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가 그때 하우스 푸어. 유행했어요. 그때쯤에. 그렇지. 왜냐면 집을 샀는데, 대출받아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우스푸어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유의나 경고가 엄청 나왔었죠. 그 당시에 그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사실은, 아시잖아요. 어느 분야에 다만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전문성이 생기곤 하잖아요. 네. 그냥 이 부동산 시장에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과거를 알아가지고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영끌에서 뛰어드는 그 말로가 어떤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지금 부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두 번째는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굉장히 저도 근데 그게 우리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때 네. 리만 브러더스 말, 네, 맞습니다. 예.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네, 글로벌 금리 우리는 위기. 바로 영향을 안 받고 2012년, 13년 영향을 받은 건가요? 저도 늦게 순간 온 좀 거, 헷갈렸네요. 예, 늦게 온 거죠, 그게. 예, 그게 늦게 온 여파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전에 유럽발 재정위기가 또 있었던 거죠. 예. 저희는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좀 적었던 이유가 그건 참여정부가 많이 애를 쓴 건데 참여정부가 이제 온갖 애를 써서 그때는 욕 엄청 먹었죠. 참여정부 때도. 가격 그러니까 많이 오르고. 참여정부는 방어를 사실 잘한 건데 세계적인 나중에 사실 위기에서. 그 수혜는 이명박 정부가 본 건데 그렇지. 지금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명박이 잘해서 가격을 잡았다라고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냥 가격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는 이명박 정부 때는 안정됐으니까. 예, 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아무튼 정확히 인식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 텀에서 좀 뭐 사람들이 예.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일단 노무현 정부 때 정말 전략을 중후반기에 했던 종부세 여파도 있었고요. 네. 세계 경제가 와서 부동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망한다고 그랬는데 서브프라임 뭐 누가 집에 막 뛰어들고 네, 부동산에 맞습니다. 뛰어듭니까? 네. 그러니까 수요가 가수요나 투기 수요가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안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뭐 고보시장 네. 보충 설명해 주세요. 네. 그때 모기지론 해결하느라고 골드만삭스고 뭐 JP 모건이가 다 날렸어야 되는데 얘네들 살려주느라고 거의 600억 달러 이상을 쏟아 부었고 뭐 더 부었단 말도 있고 네. 그것 때문에 미국의 국채가 2배 가까이 뛰고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영향이 우리한테 온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한 수혜로 서민들이 부동산을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기회 같은 게 안 생기고 이게 그 IMF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네. 결국 부자들만 다시 땅을 사고 예. 부자 유주택들만 집을 늘렸어.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줍줍한 거죠. 일단 현금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때 가격이 떨어지니까 소위 말하는 줍줍 나가가지고 현금으로 줍는 현상이 생겼던 건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우리 경제가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게 그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담보대출을 어느 정도 그거를 막아놨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그 범퍼 역할을 해가지고서 견뎠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소장님 말씀하셨던 거에서 제가 되게 걱정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딱 말씀하셨는데 키워드를 뭐냐면은요. 지금 이걸 벽돌 쌓기라고 하면요. 문재인 정부의 지금 부동산 대책이 20몇 번 나와서 도대체 N번째 부동산 대책이야. 너무 많이 나왔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벽돌 쌓기라고 하면은요. 여기까지 쌓아야 된다고 하면 거의 다 쌓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없어요. 이 속도로 가면은요. 그러면은 만약에 정권이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은 저쪽에서 벽돌 2-3개 쌓으면은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은 시민들은 야 역시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겁나 억울한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 경제는 근데 맞습니다. 오히려 그 부동산 지표는 희한하게 보수 정부에서 안정이 됐지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경제 지표는 진보 정부에서 훨씬 더 빛나는 발전을 이뤘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체감을 할 거라는 부동산은 그렇지. 시장에 맡기는 보수가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시장에 맡기면 낫다라는 이데올로기를 퍼뜨린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다져놓고 기초는 다 쌓았는데 그렇죠. 이것들이 벽돌 한두 개 올리고 안정됐다 그래놓고 대출 풀어갖고 거기서 나오는 차익들을 다 잡아먹은 거지. 예. 5년이 너무 짧아요. 이 부동산을 한 사이클을 막기에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백지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 거를 바로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이어받았으면은 저희가 이제 이 책에서 나누는 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3마디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 마디가 2017년 5월부터 그리고 만 3년 지난 2020년 8월까지 이렇게를 나누는데 그때가 뭘 했냐면은요. 박근혜 정부가 후질러 놓은 거를 수선하라고 3년을 거의 다 썼어요. 전문 용어로 똥 싸놓은 거를 퇴비화 시키는 작업인데 3년이 걸린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미리 그 상황을 정리를 안 해놓고 나면 그 많은 빚들부터 그다음에 공기업 부채라든지 막 올라가 있는 계약의 문제라든지 예. 80%까지 올려놨던 대출 부분을 순차적으로 이게 내려놓지 않았으면 지금의 정책을 못 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3년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드라마로 치면은 시즌 1에서 엔딩이 안 나요, 이거는. 시즌 2가 가야지 엔딩이 나는 이 속도예요, 지금 이게. 절대 이거 정권을 뺏기면 안 될 그러니까 제가 위기네요. 받아서 좀, 네.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가격의 결정 요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거의 모든 사실 이제 언론이나 자칭 타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수급 얘기하죠. 맨날 부족하대요, 집이. 공급이 부족하다. 네. 아니 그러면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2012년하고 13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말 쌌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자면 그 2012년 13년에 지금 고속터미널 버스터미널 옆에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있습니다. 네. 예, 있죠. 그 아주 좋은 아파트죠. 2009년에 재건축한 아파트고 단지도 크고 이제 아주 비싼 아파트인데 그게 이제 2013년에 32평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한 13억 5천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13억 4천 정도. 예, 13억 5천이면 지금 서울에 아주 변두리에 새 아파트 가격이 그 평형대 그 정도 가격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과 몇 년 안 된 거예요. 강남이 제일 좋은 데였는데 그 정도 가격이었어요. 좀 슬프지만 노원 예. 정도 나와요. 예전에 예. 남쪽으로 가면 안 되고 노원이나 예. 요 정도 와야. 노동항에서 맞습니다. 노원 도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광지. 말씀은 그런 건데 가격 결정 요인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만 놓고 보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자꾸 수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 하나죠. 일부죠. 저는 이제 지금 뭐 사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은 그 중에 일부고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세금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뭐 금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외부 변수가 또 있는 거예요. 예컨대 저 생각으로는 저도 사실은 이제 작년쯤에는 시장이 안정되고 꺾일 거라고 봤어요, 가격이. 근데 이제 코로나 쇼크가 와버렸잖아요. 이건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바닥으로 붙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려버리면 두 가지 이게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출 받는데 부담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금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예금을 빼서 이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금을 빼서 그러면
자산에 투자를 하거든요. 이 두 개가 겹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엄청 뛰고 지금도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같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예. 정부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금리도 있고, 그쵸, 통화량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고용도 있고, 인구 구조의 변화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결정적인 요인이 사실은 이제 박근혜 때 정책의 핵심은 빚내서 집 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투기 세력, 건설 자본, 부동산 세력, 아파트 회사 이런 다 그 동맹에 기여하기 위해서 집값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가수요, 과잉 수요, 투기 수요를 다 부추겨야 되거든요. 거기에 80% 예. 대출까지. 예,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심지어 전월세 올려요. 집값이 오르니까 전월세도 올라가니까 이런 기조를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잡고 싶었던 것이죠. 빚이 많은 것은 가계에 부담을 주고 내수 경제 활성에 부담을 줍니다. 당연히 소비를 줄이게 되잖아요. 이자를 갚아야 되고 특히 한국은 금리도 비싼 나라니까 전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자 네. 낼 능력 없이 그러니까요. 집을 산 사람은 집값 오르기 말고는 기대할 게 없는 예. 거야. 그래서 네. 그렇게 집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우리 구봉 교수님의 집값이 딜레마에서처럼 착한 사람마저도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만 나오면 막 개거품 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집값이 올라야지 내가 그나마 하우스푸어가 안 되고 깡통이 안 되고 시세 차익을 누리고 팔고라도 나갈 수가 있는데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무리수를 수는 걸 하면서 욕을 하는 굉장히 이중적 삼중적인 그런 자아의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드러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그걸 잡으려고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 주택보급률이 이태경 부사님 말씀처럼 100%가 넘는 나라입니다. 그럼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더 많이 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45%의 국민들이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여서 그 사람들이 살려고 그러면 자기 담합하고 물건을 안 내놓고 있으면서 집값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투기 세력, 다투기 세력이 집을 내놔야만 공급도 일부 늘려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그들과의 전쟁을 시작한 건데 해피는 그때 운이 저는 정말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문재인 정부도 철저한 정책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전까지 관철을 못 시키는 건 한계 하나 있어요. 그건 민주당 꼭 문재인 정부 잘못은 아니죠. 국회가 나빴으니까. 두 번째는 해필이면 대대적인 세계적인 저금리 유동성이 풍부한 시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동산 전문가들 한계가 차는 말이 있습니다. 유동성의 장사가 없다. 술의 장사가 없다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결국 돈이 엄청 풀리는데 한국 시장에서 돈 가진 사람은 결국 주식 아니면 부동산으로 네. 갈 수밖에 맞습니다. 없거든. 예. 근데 그동안 주식시장은 어땠냐면요. 최근에는 그나마 동학개미들이 수익도 내고 뭐 공매도에도 맞서고 막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항상 한국에서는 기관이나 대주주 외국인 투자 말고는 개인 투자는 재미를 본 적이 없어요. 평균적으로도 우리 송 작가님 너무 잘하시죠.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별리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실제 평균적으로도 주식으로는 돈을 잃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풍부한 유동성에서 저금리 유동성 어디로 가느냐? 다 부동산으로 가버린 이 굉장히 불운한 시점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고철을 겪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야, 이게 한 주제 갖고 끝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저희가 방송 길게 하는 건 너무 싫어하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맛배기만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핵심적인 마지막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네. 두 분 다 공통 질문 받아주세요. 대한민국 부동산 순환매를 통해서라도 예를 들어 지금 대부분 정부가 생각하는 게 서울이나 강남을 묶으면 다른 지역이 이용되고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더 오를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까? 현재? 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폭은 누구도 모르죠. 폭은 누구도 모르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은 합니다. 요거 한번 비교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랑 비교해갖고 상승률 추세는 어때요? OECD 그게 국가들 사실은 통계를 내는 데가 너무 많고 해서 이제 통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적게, 그러니까 최근 1년으로만 봐도 굉장히 적게 올랐다고 통계를 내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소득 대비해서는 주요 OECD 선진국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통계가 상이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특별히 이제 수도권 인구가 절반 이상 사니까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상승률은 정말 뭐 이제 손에 꼽힐 정도로 높았다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2014년 가을 이후에 지금 7년 연속 대세 상승입니다.
이게 가장 지금 최장 기간이거든요. 아, 그래요? 전국 일의 최장인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긴 대세 상승이고 그리고 이제 그 상승률도 굉장하죠. 그러니까 아실 겁니다. 주변에 어지간한 아파트들은 더블 이상 올랐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PIR 말씀드렸지만 17.8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자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 어떤 데는 신고가가 경신되고 이러면은 영원히 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산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이건 끝은 온다. 그리고 이게 더 이상 바닥까지 내려갈 금리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실효 하한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이제 뭐 최근에 델타 변이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금리를 다시 올리는 게 좀 타이밍이 늦춰질 수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제 앞으로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 이런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가격 상승이나 특별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이제 소득인데 소득과의 격차가 이경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엔 7년 조정을 동안 받겠다. 소득은 제자리 수준인데 네. 부동산이 7년 대세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실구매적인 입장에서 가격이 오를 수 없다라고 맞습니다. 판단하시는 거죠? 국제적으로 조금 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저는 언제까지 갈 거냐.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어디 구봉기 소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저도 어제 OECD 통계를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좀 처음 말랑말랑하게 하는 거니까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통계를 볼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는 게 그래서 평균 함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OECD도 PIR을 발표하는데 이거 보면은 웃음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2015년을 100으로 두고 작년을 따져보니까 오히려 10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집값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는 통계인 거예요, 내용은. 근데, OECD가? 네, OECD 그 결과를 보면. 그럼 우리나라 빼고 딴 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못 아니,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땅값이 더 많이 오른 거고 부동산 값을 따졌을 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는 서울 중심으로 올랐고, 그리고 아파트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평균을 내는 과정에서. 평균을 내버리면 우리도 사실은 네, 땅값 상승률보다 네. 소득이 더 많이 올랐다는 말이 통계가 약간- 나온다는 거야, 우리가? 네. 우리나라 전체 평균으로는 네, 맞습니다. PIR이 그러니까- 떨어졌다. 서울은 올라갔는데 그냥 체감이랑 맞지 않는다 이거죠. 통계를 그렇죠, 따지면은. 네. 그래서 체감에 가장 맞춘 통계가 뭐가 있을까를 어저께 사실은 그걸 한참을 찾았었어요. 한참을 찾았었는데 그러면은 가장 비교를 해볼 게 이거겠죠. 서울 그리고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면은 가장 나오겠죠. 근데 한국은행이 마침 같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런저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했는데 2017년 들어서 확실히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는 확실히 올랐다. 서울 아파트 값을 놓고 PIR을 따져보면은 확실히 올랐다라고 결론을 내는데 이거는 좀 피부에 와닿아요. 하지만 계속 오를 것이냐 이렇게 앞으로 계속 따지면은 우리 부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까지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어요.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도 하늘에 닿지 못했다. 네, 분명 떨어질 거거든요. 멋진데?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네요. 네. 바벨탑도 하나 닿지 못하고 흐트러뜨려서 언어가 다 다르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네. 그럼 부동산도 하늘에 닿지 못하고 언젠가는 떨어져서 네. 각자 부동산에 기댔던 욕망이 다 결국은 노동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네. 갈 수도 있다. 네. 다만 그게 언제 떨어질지를 모를 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거는 내가 산 부동산 가격에서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줘야지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구매자가 있어야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게 처음에는 소득이 받쳐주다가 소득을 지금 훨씬 앞질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결국 받쳐주는 게 대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지금 바닥에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 규제가 상당히 가해졌기 때문에 계속 실탄이 공급될 수가 없어요. 분명 떨어지긴 할 건데 그러면 언제냐. 대출 규제는 어찌 됐거나 거의 항구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90%뭐 대출을 해준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그런 건 거네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죠. 특히나 그래서 지금 국면 같은 데서. 송영일 대표님의 이 사람이 주장은 실명을 왜 까고 그래? 아니 송영일 대표님이 잘한 것도 많고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지금 100%로 결단도 잘 내렸고 나 좋은데 10만 원 잃었구나 그럼. 네, 저랑 얘기했거든요. 민주당이 100%로 관철시키면 제가 10만 원 받게 되는데 아직 관철 안 됐어. 네, 아직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계속 괴롭히고 계시는데 버티고 있어. 그렇죠. 이제 빚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 가게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이자를 동반하기 때문에 내수활력을 반드시 죽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빚내가지고 힘들게 집 샀는데 집값이 떨어져 버린다거나 집값이 안 오르면 그 집집마다도 충격이 너무 크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빚을 마구 엄청나게 내서 집을 사라는 건 무책임한 투자입니다. 그러면 그 집값이 계속 올라가라는 건데요. 맞아요. 대한민국이 실컷 집값이 또 올리면 됩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미 집 있는 분들 입장 생각해서 옛날에는 저도 선대인 소장님처럼 확 폭락돼야 된다, 폭락할 거다 하고는 요즘에는 저도 그런 말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왜 상관없는 이름을 그러니까 쓰려고 자꾸 까부래? 죄송합니다. S 소장님이 이제 그래서 유명히 이미 계신 늦었어, 분인데. 이 사람. 죄송합니다. 선대인 소장님 죄송합니다. 선대인 소장님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선대인 소장님도 그걸 경고해서 사람들이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하려는 좋은 지점 말씀하신 건데 근데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 필요한 시장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모든 전망이 무의미하기도 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요. 다만 분명한 것은 금리도 올라가고 유동성은 줄어들 것이고 인구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을 것이고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이 또 늘어난다. 이런 걸 종합하면 집값은 하향 안정화, 대세 어느 시점에서 상승세가 꺾이고 저는 지금이 그 지점으로 왔다고 감히 생각하고 하향 안정화 추세로 대세로 폭락은 아니어도 이리 가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네, 이게 대세고요. 이게 시장 원리로 봐서도 그렇고 정의로운 부분 안에서도 네. 그렇고 부동산은 더 오르는 것보다는 가격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가격으로 지금 접근성이 떨어져 있던 임금 소득자들이나 중산층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열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가지고 소수의 손해겠죠. 물론 다주택자라든지 이미 고소득을 기원하고 이걸 샀던 분들한테는 손해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를 한다는 걸로 이게 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국민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면 70%, 60%를 만족시키고 40%의 어느 정도의 희생을 서로 나중에 공감하고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90%의 고통을 무시하고 10%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정책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부동산이 가고 있지 않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던졌던 화두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좀 더 실제적이고 재밌는 내용들로 부동산 토크, 땅 얘기, 땅땅거릴 수 있는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패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다행히 무사히 이 방송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잠깐. 조회수 안 나오면 예. 나 때려칠 거야. 재밌게 하겠습니다. 제가 재밌게 하겠습니다. 안 재밌을 것 같아, 당신. 제가 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나는 고소고발 당할까봐 섬찟섬찟해네, 안 소장 때문에. 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파일럿이었는데요. 이번 그 회차에 네. 조회수를 보고 다음 주부터 우리 리얼하게, 왜냐면 라이브로 해야 실제 이제 질문도 받으면서 여러분들랑 그러니까요. 토킹이 가능하니까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의 기대만 있다고 하면 라이브로 수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이브로 가자. 다음 주에 봬요. 라이브로 가자. 라이브로 가자. 라이브로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